유가족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공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돌아보면 교황 방한 중에만 그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1야당은 유가족 입장만 쳐다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안산에서는 유가족들이 휴대전화까지 다 맡겨두고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유가족 움직임 취재했습니다. 사학비리의 원조로 불리는 인사가 재단 이사회를 장악하더니 최근에는 스스로 대학 총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박근혜표 사학법이라고 불리는 2007년도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비리 인사의 복귀를 가능케 했습니다. 수십 개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를 거느린 MSO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장 수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고장 수리 수수료가 건당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MSO가 협력업체들을 이처럼 쥐어짜다 보니 협력업체는 수리기사를 쥐어짭니다. 이 때문에 거리로 나선 케이블 TV 수리기사들을 취재했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난 2월 방송 출연 내용을 보도합니다. 8월 20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놓고 유가족들이 안산에서 지금 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으로 찾아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총회에 앞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유가족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지금은 총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김영호 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를 향해 걸어가다가 경찰의 제지에 막혔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대치를 하다가 청와대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총회가 열리고 있는 안산 화랑유원진의 경기도 미술관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총회가 저녁 7시에 시작이 됐죠. 벌써 2시간이 넘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총회는 진행 중인데요. 현재는 30분간 정회 중입니다. 현재 이곳 안산 화랑유원진의 경기도 미술관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에는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자연 의원과 김영환 의원,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미술관 내 다른 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5시쯤 가족대책위 임원회의에는 민주연합 박연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등 민주연합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유가족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회 시작 전에 유가족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가족대책위 김영기 부위원장은 오늘 가족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유가족들의 입장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총회에 앞서 마련된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새누리당 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은 어제 합의대로 했을 경우 만약 새누리당이 정한 추천위원을 유가족이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유가족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합의안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유가족이 특검 추천위원을 선정하면 여당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당이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고 특검 추천위원회를 정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며 어제 합의안을 받아들이라고 유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우리 의견이 1%도 반영 안 됐다며 가족대책위와 합의한 후 여당과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경기도 미술관 내 강당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에 이한구 의원이 우리 야당은 다 베풀었다 그러면서 웃는 모습이 진짜로 아주 내가 그거 보면서 치가 떨렸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참 왜 우리 박영선 비대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줬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자, 추천을 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야당하고 세월호 유가족하고 찬반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추천할 때니까 당신들이 새누리에서 비토 노력하세요. 법이 안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칙을 고쳐야 되고 법을 손을 봐야 그러면 상설특별법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원하는 특별법 안에서 만드시라고요. 그것을 왜 그러십니까? 예,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가 다 녹이려고 최대한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능력이 모자란 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말 잘못을 한 거니까 이제 저희 광화문에서 3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오늘 안산 가족총회에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김영호 씨는 오늘 가족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건강이 쇠약해져 걷기도 힘든 상태고 앉아있을 때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말도 최대한 아끼는 등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 씨를 오전에 진료한 의료진은 건강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2, 3일을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전 8시 반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대표가 여당과 다시 협상하는 것은 힘든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 씨는 야당은 이제 빠지라 유가족이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방문했지만 경찰에 의해 진입이 통제됐고 2시간여 대치 끝에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면담 신청서에서 21일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 이후 상황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사실상 면담 신청을 거부를 했더군요. 자, 야당 의원들도 동조 단식에 합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 현장에 왔습니까? 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이틀째 동조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소속 의원 5명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38일째 단식하며 사선에 놓인 김영호 씨의 단식을 멈추게 하기 위해 동조 단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인들에 이어 오늘은 연극인들도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오늘 시민들의 동조 단식을 호소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던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긴급 호소문을 내고 시민들에게 38일째 단식 중인 김영호 씨와 함께 동조 단식을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시민들에게 내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못 오는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단식을 선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루만졌던 교황의 위로는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국민적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화랑유원진의 경기도 미술관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 총회 결정이 조금 전에 내려졌습니다. 재합의안을 거부한다는 결정입니다. 유가족 총회가 열렸던 안산 경기도 미술관 중계 카메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붙여졌었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유가족의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안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곧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했는지 그 부분이 취재가 됐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이제까지 꾸준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요. 어저께 가족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을 유가족 전체 의결을 표결을 붙여서 이제 확정 지은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가족 대부분의 의견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유가족 총회라고 했는데요. 일반 희생자 유가족들은 몇 분 정도가 참석했습니까? 네, 일반 희생자 유가족도 오늘 가족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지만 다 함께 오늘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진상조사위원회와 상설특검을 연계시키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다만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여당 몫이 2명인데 그 2명을 유가족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유가족 측에서는 추천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추천할 때 동의 여부만 입장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특검 추천위에 여당 몫이 2석이 있는 것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도 양당 원내대표 안에 이와 같은 점을 반대하면서 기존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주장했던 원안을 유가족들이 이제까지 꾸준히 주장해왔던 원안을 다시금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사실은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유가족 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7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명, 이 부분을 유가족이 지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당 몫 2명을 유가족 측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추천하면 유가족이 사후에 동의하는 것,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예 가이드라인이다 아니면 최소한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기존의 진상조사위원회 아예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달라 이런 입장으로 회귀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여당 몫의 2명을 유가족이 직접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는 현행 상성특검법상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의 구성을 다시금 주장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유가족 총회가 열렸습니다만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현장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윤현아 PD 수고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 입장에 따라 제1야당 민주연합이 한숨을 돌릴지 내부 갈등이 증폭될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제1야당이 2번이나 합의를 깨려 하고 있다며 선제 공격을 펴면서 유가족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민주연합이 주최한 수권정당의 길을 말한다는 제목의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는 수권을 말하기 전에 위기의식부터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오늘 밤 가족총회가 끝난 후 의원총회를 한 번 더 거친 뒤에야 민주연합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연합은 어젯밤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유보하면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게 최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연합 의원들은 오늘 광화문 광장과 국회, 안산 등지에서 유가족들을 만났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중인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를 비롯해 유가족들과 40여 분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뜻을 다 반영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설득하면서도 추가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에도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안산으로 가 가족 재택이 관계자들을 만났고 전해철 부자연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가족총회장 밖에서 대기하는 중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면 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는 겁니까? 네, 유가족들이 합의안에 동의하더라도 여야가 생각하는 일정표가 다릅니다. 민주연합은 상임위 심사 등 필요한 국회 절차를 밟아 8월 임시국회 첫날인 22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고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야당이 본회의를 빨리 열려고 한다는 공세를 폈는데요. 그 공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회의를 다음 주로 미루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특별법을 둘러싼 교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민주연합에서 2번씩이나 추인을 못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오늘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2번이나 뒤집고 대화와 타협의 이해 정신을 깨는 건 문제라면서 야당이 당리당략에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야당을 10년 하고 야당 원내대표도 2번 해봤지만 이런 협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여당과 합의를 덜렁해놓고 유가족이 안 된다면 다시 고친다고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양보할 수도 있다. 요건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 하는 걸 유가족 협의회 대표들하고 놓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합의한 걸 갖고 와서 여당과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덜렁덜렁 와서 여당과 합의만 덜렁해놓고 돌아가도 유가족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냥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저도 야당을 10년 해보고 야당 원내대표를 2번 해봤지만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민주연합의 추인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있는 대표 간의 자리에서 도출한 합의가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새누리당이 유가족들하고 직접 소통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2차례 면담을 가진 김무성 대표 외에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소통은 사실상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경우 유가족과 공식 만남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오늘 왜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가지고 유족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권이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에 남일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가 구조할 시간에 구조를 못해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당이 진상규명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히 여당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가족 요구를 일축을 했어요. 유가족들의 요구가 양보 가능한 선을 넘었다. 이런 말을 했던데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죠. 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유가족의 요구가 양보 가능한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합의는 여당으로서 하기 어렵다며 오늘 유가족 회의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초기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전제하에 김한길 당시 대표와 만나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야당과 유가족의 기대를 한껏 높여놓고 변명하는 건 여당 대표의 처신으로는 매우 가볍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젯밤 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방탄국회 맞는 지적인가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연합이 어젯밤 자정 직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하루라도 빨리 행사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반론을 펴는 한편 정부가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민주연합 신계륜, 김학용, 김재현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에 대해 야밤에 기습작전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사정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젯밤 기습작전을 하듯이 청구된 구속영장이 내일 바로 법원에 의해서 실질심사가 잡혔다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의한 대한민국의 통치가 좀 시작됐다. 이 2014년 하반기 전국을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국회가 아니라 사정의 칼, 양날의 칼, 검찰의 칼. 민주연합은 가칭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라고 하죠. 오늘 수권정당이 길을 말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길이 있다고 하던가요? 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민주연합이 서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현장은 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말할 수 있는 곳이라며 수권 전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수권정당이 되기 전에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철희 소장과 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권정당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할 때 과연 수권정당이라고 할 만한 정당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수권정당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좋은 정당이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당의 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위기의식이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말로는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위기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자기가 아픈 것과 국민이 아픈 게 달라요. 전 이건 아주 근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눈물이 난다. 제가 이제 수시로 잘 눈물이 나는데 그럼 이게 비정상이 됩니다. 국민이 이렇게 아프면 의원들은 얼마나 아파야 될까요? 저는 이제 중소상인 전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임태현 대표는 민주연합은 수술이 필요한 곳에 약만 발라주고 있다는 말로 민주연합이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사학비리의 원조로 불리며 상지대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21년 만에 총장으로 상지대에 복귀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진출이 교육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측근들로 장악된 이사회의 의결만 필요한 총장을 택했습니다. 비리 원조 인사에게 대학 복귀의 길을 터준 법은 2007년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만들어진 개정 사립학교법입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교비 횡령, 부정입학 등 사학 비리를 저질러 학교에서 쫓겨났던 김문기 씨가 21년 만에 상지대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18일 상지대 재단인 상지학원은 김문기 씨를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실을 나흘째 점거 중이고 교수협의회가 어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김 씨의 총장 선임은 합법적입니다. 김 씨와 같은 비리 인사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근원으로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지목됩니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황우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비리재단의 복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정된 법에 따라 신설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불리며 비리재단 인사들에게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상지대 역시 지난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문기 씨 일가의 복귀가 시작됐습니다. 2007년 그 대법원 판례는 그런 말은 없고 종전이사가 학교의 자율성을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추천권 같은 얘기는 일체 없었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확장 해석해가지고 사분위에서 사실상 뭐 법에 준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종전이사한테 과반 추천권 주니까 다 복귀하는 거죠. 뭐 몽땅 다. 이 추천권에 따라 지난 2010년 종전 이사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 이사 후보 4명을 추천했고 교육부는 모두 이사로 승인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씨 측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돼 현재 이사회는 3분의 2 비율로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김문기 씨의 차남 길람 씨가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김문기 씨가 직접 전면에 나서려고 한 시점은 지난달입니다. 7월 28일 재단 이사회가 김문기 씨를 이사로 선임했지만 교육부가 승인을 하지 않자 김문기 씨는 이사 대신 총장을 선택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이 되는 것 또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남 길람 씨가 이사장에서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부가 상지대 측에 김문기 씨의 사퇴를 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법적으로 교육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의견 청취를 신청했고 오늘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들을 여럿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를 MSO라고 합니다. 케이블 TV를 보다가 고장이 나면 MSO의 협력업체에서 기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MSO는 협력업체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죠. 불과 400원입니다. MSO에 쥐어짜이는 협력업체는 다시 서비스 기사들을 쥐어짭니다. 서비스 기사들이 원청인 MSO에 찾아가서 수십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MSO는 자기네 직원들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케이블 TV 서비스 기사들의 간접 고용 실태를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48개 지역 케이블 방송사를 보유하고 있는 티브로드의 서비스 기사 노동자들이 50일째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청인 티브로드가 직접 임금 단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24개 케이블 방송사를 보유한 CNM의 서비스 기사 노동자들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43일째입니다. 케이블 방송 장비 설치와 AS를 담당하는 서비스 기사들이지만 티브로드와 CNM 직원이 아니라 이들이 위탁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고용주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인 티브로드와 CNM이라고 주장합니다. 협력업체와 원청의 관계는 사실 협력업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원청에서 모든 걸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본사에서 자기들이 조종하는 대로 센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현장에서 하는 거는 인원 관리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교섭을 진행하면서
고용 보장이나 임금 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거 원청이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해서 원청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티브로드와 CNM이 매출 감소의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협력업체의 수익을 일방적으로 차감하며 이른바 슈퍼갑질을 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CNM은 건당 800원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협력업체에 지급하다 2014년 특별단가라는 이름을 붙여 반으로 줄였습니다. 가입자 유치의 압박 때문에 신규 가입자의 이용요금을 협력업체가 대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청의 협력업체 쥐어짜기는 결국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년, 20년 일하신 분들도 있고 30년 일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일하시면 50년 일하신 분들도 계세요. 간접 고용이라는 형태로 해서 경력도 안 쳐주고 그리고 직접 고용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노조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라버리면은 저희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청인 티브로드와 CNM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자신들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CNM 노조에서 지금 파업하고 농성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파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서비스 기사 노동자와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회사로부터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저임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고용에 대한 불안정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 상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고용은 굉장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CNM의 외국계 사모펀드처럼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자본이 방송사까지 소유하면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비용 절감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도한 이자 지급, 배당금 지급 이렇게 되면서 비용이 쪼달리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저비용 구조로 가게 되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주요 부분들, 주요 사업 부분들 다 외주화해버린 겁니다. 파견직화해버린 거죠. 노동조합이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파업이나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그 원청을 끌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판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어떤 정의를 보다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경제 구조가 복잡해져서 고용 형태도 복잡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구조와 고용 형태는 노동자의 희생을 거름삼아 기업의 이용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은 여성이 직장을 갖기 가장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이른바 여성의 양립을 위한 사회 자본의 수준을 분석한 내용,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이른바 여성의 양립을 위한 사회 자본이 매우 열악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나라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28위, 꼴찌였습니다. 미국이 26위, 일본이 27위였습니다.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1, 2위로 나타났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여성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은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배려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고 한국은 두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도 적었지만 직장의 배려가 더 취약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남성 임금이 100이라면 여성은 62.5%에 불과해 꼴찌였습니다. 이를 성별 임금 격차로 나타내면 37.5%로 분석 대상 28개국 평균치보다 2.5배나 컸습니다.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는 여성 노동자 비율도 17.1%로 평균치의 4배였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수준은 28개국 중 23위였습니다. 가족부양비 지원 등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27위였지만 여성 노동자 보육시설 이용률이 83.6%로 다소 높게 나타나 정부 지원 순위를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다른 사회, 제도적 환경도 여성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남성이 분담하도록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남성들은 1인당 평균 2.8일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룩셈부르크의 189일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여성은 가정과 직장 둘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한 가구당 1.19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꼴찌임은 물론 세계 224개국 중 219위였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출산 장려를 위한 근본 처방이 여성이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남 의원님 벌써 15대, 16대, 17대, 18대, 19등을 5선 의원인데 네. 10살서부터 국회의원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질문 가끔 받으시죠? 뭐 목사님이 하도 저 바른 생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아직 조금 그래도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둘 다 군대 갔다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있지요? 네. 현역으로. 네. 하나는 육군, 하나는 공군. 하나는 공군. 네. 고위층의 사람들 자녀들이 네. 군대를 많이 안 간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네. 남 의원님은 큰아들은 육군의 최전방에 보냈고 네. 또 둘째 아들은 공군에. 비행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국가 부름 받는 것 아들들이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남상병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남상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남상병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거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는데 호응해주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가지고 애도 좀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고민을 부인한테 털어놓으면은 부인이 참 당신 억울하다 뭐 이러한 그 조언도 해줍니까? 그럼요. 저는 가족에서의 평안이 정치를 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를 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저 목사 될래요? 송전탑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의 체증을 피하기 위해 호박을 뒤집어쓰고 송전탑 공사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찰의 행정대집행, 경찰과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퇴거됐던 밀양 주민들 지금도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소식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 있던 움막이 강제로 철거가 됐었고 또 주민들도 거기서 끌려 나왔지만 아직도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의 진입을 막으면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사 차량을 막으려는 주민들인데요. 경찰의 체증, 그러니까 주민들의 얼굴을 찍고 그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호박으로 가면을 만들어 쓰면서까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들하고 보상을 합의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총 260세대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대책위원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9년이었죠.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서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벌일 때 그때 언론노조 위원장이 최상재 PD였는데요. 최 PD 등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더군요. 2009년 언론노조는 MBC와 YTN 등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법 반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최상재 전 위원장과 언론인들은 미디어법 통과 당일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심 법원에서 최상재 당시 위원장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2심에서 파업의 목적이 언론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거였다고 인정받으면서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MBC 김재철 사장 취임에 반대해서 파업을 시도했던 이근행 MBC 전 노조위원장과 노조 집행부들도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최상재 전 위원장 등은 2011년 2심 판결 직후에 항소를 했지만 3년 가까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 9개월 만인 오늘 대법원이 파업으로 언론사가 피해를 입었고 절차적인 면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자,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이 부대 해체 발언을 했어요. 가혹행위와 관련된 발언인가요? 김요한 신임 육군 참모총장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병영 내의 가혹행위라든지 인권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부대를 해체하겠다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전 육군에 배포하는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부대, 그리고 또 이걸 은폐하고 개선하지 않는 부대 이런 데를 발견하는 즉시 소속 부대원들을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걸 알겠는데 부대 해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양경찰을 해체시킨 것과 같은 그런 일종의 해체 만능주의랄까요? 뭐 이런 식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SNS에서는 전군을 다 해체하라. 해경 부대만 해체하지 말고 국가도 해체하라. 뭐 이런 식의 비판 또는 약간 비아냥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라크의 이슬람 반군이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했더군요. 예,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반군 이슬람 국가가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영상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폴리라고 시리아 내전 같은 그런 중동 문제를 취재하던 프리랜서 촬영 기자였는데요. 재작년 11월에 시리아 내전 취재 중에 실종됐다가 이번에 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동영상에는 폴리 기자 참수 장면뿐만 아니라 IS 이슬람 국가에 억류 중인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스톨로프 역시 사야할 거다라는 위협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내전은 이라크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 라면서 일단 미국은 공습 같은 제한적인 군사 개입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지상군을 보내야 된다라는 미국 내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 히로시마 주택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피해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날 아베 총리가 골프를 쳤다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일본 히로시마 주택가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오늘 새벽 1시경에 큰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2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당시에 휴가 중이었는데 오늘 아침 6시 30분쯤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를 내린 후에도 오늘 낮까지 모리 요시로 전 총리하고 같이 골프를 치다가 복귀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쌀시장 개방 문제 반대하는 여성 농민의 집회가 오늘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서울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맹 회원 1000여 명이 오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쌀시장 개방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재 식량 자급률이 20%까지 추락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개방을 선언했다면서 식량 주권과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먹거리 안전이 훼손돼서 세월호보다 더 큰 참사가, 더 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회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들한테 막혀서 40분 정도 대치하다가 결국 서한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징계 문제 강수를 꺼내들었군요. 예, 지난 5일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을 어제까지 모두 직권 면직하라, 즉 공무원 시문을 박탈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미복귀 전임자들이 속한 12개 교육청 중 직권 면직을 시킨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해당 교육청이 9월 2일까지 직권 면직을 안 시킨다면 직접 교육부가 나서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 면직을 처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해당 12개 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충북교육청이 직권 면직 방침만 현재 세웠을 뿐이고 11개 교육청은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또 처분을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29명인데요.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집행할 경우에 교육감들과 교육부 장관 사이에 권한쟁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오른의 방문 이벤트가 끝나고 비 오시는 날 쏟아지는 세상 이야기라고 악취뿐입니다. 산 사람들 이야기에서 시체 썩는 냄새, 시취가 풍깁니다. 잘났다 하는 자들도 험한 시대를 사느라 영혼을 건사하기 어려웠을 터입니다. 돈과 권력에 눈을 팔고 살면 당연히 망가지지요. 스스로 병이 병인 줄 모르는 건 그 중에도 중증입니다. 말기 증상이라고들 하지요.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 된 꼭두각시들이
수사 결과 따위를 발표합니다.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들이지요. 합의도 마찬가지. 독한 사람 냄새. 대통령은 해경이 잘못하니까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가혹행위 문제가 심각한 부대는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해경도 군 부대도 해체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들어낸 해체 해법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말 해체 해법이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잘한다 해도 태생의 불법성 때문에 고민스러울 텐데 시도 때도 없이 선정보도, 왜곡 보도로 여론을 어지럽히는 종편들이 그들입니다. 2009년 언론 노동자들은 조중동 특혜법, 종편 승인법, 이른바 미디어 악법을 저지하는 투쟁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PD와 기자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언론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앞다퉈서 종편에 출연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전과자가 된 최상재, 박성재, 이근행 이런 이들의 이름을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종편에 출연해서 얻고자 한다는 실익은 사익입니까? 공익입니까?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